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를 맞고 5일 연휴를 맞고 맞이하는 첫 번째 월요일이죠. 그리고 오늘은 10월 5일자, 그러니까 신문 일미한 비교입니다. 그렇게 추석 연휴처럼 긴 연휴 기간에는 신문이 발행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연휴가 끝나면은 이제 신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정보가 이제 한 5일치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면이 딱 출근과 맞춰서 이제 일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신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가치 판단이 이럴 경우에 잘 드러나요. 왜냐하면은 보통 신문은 매일 나오는데 이렇게 연휴가 껴서 한 며칠 만에 나올 때는 그동안 쌓인 것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신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사들, 그 신문이 가치 부여하는 기사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신문이 어떤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뭐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지 잘 드러나거든요. 오늘자 신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5일 동안의 추석 연휴를 마친 다음에 처음 나온 신문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여러분이 휴가를 취했던 지난 5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가장 큰 뉴스였습니까? 트럼프가 코로나 걸린 사실이 가장 큰 뉴스였죠. 트럼프가 이제 막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막 며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바이든하고 첫 번째 대선 토론을 할 때도 막 계속 바이든한테 계속 마스크 쓴다고 막 놀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선거 전략 같은 거기도 하죠. 왜냐하면 지지자로 하여금 혹은 코로나를 불안해하는 지지자로 하여금 코로나 별거 아니다. 곧 가라앉는다. 너무 공포식 갖지 마라. 뭐 이런 취지였는데 결국은 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미국 대선이 10월 3일 날 있으니 11월 3일 날 있으니까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 아니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큰 뉴스가 없는 거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현직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상시에 코로나 방역 조치로서 마스크 쓰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당신 자신이 걸려버렸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제 대선 전략 일환으로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 달에 뭔가 놀랄만한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이제 공공연히 해왔고, 국내에서는 그게 이제 김정은과의 어떤 북미 대화의 어떤 재개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신이 코로나에 걸린 게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실제 미국 여론조사를 보니까 바이든이 많이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파퓰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국민 투표에 총 합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른바 선거인단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2016년도 선거처럼 파퓰러 보트,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 투표가 힐러리가 앞섰지만은 그 지역 주별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앞서가지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들, 그러니까 뭐 플로리다라든지 미시간이라든지 뭐 오하이오라든지 이런 데의 향방이 중요한 거예요. 몇 개 주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런 주에서도 바이든이 앞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번 트럼프의 코로나 감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탑 뉴스였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탑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조선일보랑 중앙일보 보면은 일단 신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밑에 광고도 똑같고 신문 배치도 똑같고 거의 신문이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중앙일보를 먼저 보면은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다 이 뉴스가 일면 탑이고, 그리고 옆에 오늘 날씨 추워졌다 이 기사죠.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번번이 우리가 관찰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좀 밋밋하거나 중립적인 어떤 드라이한 뉴스를 일면에 많이 배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앙일보가
중도적인 노선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 속지를 보면은 중앙일보 특유의 어떤 보수적인 성향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기사들이 많은데 적어도 우리가 계속 관찰해 본 따르면은 일면은 굉장히 무색무취하거나 혹은 중도적인 혹은 드라이한 기사를 많이 배치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에 비해서 조선일보는 굉장히 자기 색깔을 많이 나타냅니다. 일단 이 트럼프 기사는 같이 이제 알비백 트럼프가 알비백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자기 이런 동영상을 찍었는데 곧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 얘기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 기사에 돋보이는 건 뭐냐면은 역시 항상 관찰되는 거지만은 일면 기사로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우는 기사를 썼죠. 즉 보셨지만은 이 강경화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이 퇴직한 이제 대학 교수인데 요트 사러 미국 갔다는 거예요. 음,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이 약간 뜨한 사건인 거죠. 왜냐? 일단은 국민들에게는 자제하고 해외여행 자제하도록 했는데 외교부 장관인 그 해당 부처의 장관의 남편 되는 사람은 그냥 해외로 떠나버렸다는 것도 문제고 또 그 이유가 요트를 사러 갔다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 자체로. 실제로 보면 우리가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장관의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 장관 자신처럼 이렇게 엄격한 어떤 도덕적 잣대 혹은 어떤 행위 잣대를 요구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정년퇴직까지 한 어른에 대해서 당신 부인이 장관이니까 좀 자중자애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는데 국민 감정상 굉장히 조금 뜨거운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조선일보는 일면탑으로 배치해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나이브한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요 기사도 주목할 만합니다. 폼페이오가 미국 국무부 장관이죠. 폼페이오가 방한을 취소하고 일본만 갔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뭐냐면은 어, 이 기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른바 동북아시아, 이 동아시아의 그 동맹 체제는 사실은 한미일 동맹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의 핵심인데 미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하고 또 한국과 일본은 사실은 같은 동맹국이지만은 사실 동맹국은 아니죠. 굉장히 느슨한 어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의 입장은 이 한국과 일본도 동맹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삼각 동맹을 맺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 동맹을 통해서 이른바 북한과 중국을 고립시키고 싶어하는 게 미국의 동북아 전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어,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항상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하면서 그것의 종속 변수로서 한미 동맹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입장에 있는데 어, 여기 폼페이오가 일본군은 들렀는데 한국은 배제했다는 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기사가 노리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은 중시하면서 한미 동맹은 굉장히 경시하면서 동맹국가의 어떤 그 동맹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즉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은 안보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한국과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에 준하는 어떤 강력한 동맹으로 가꾸길 원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달리해요. 왜냐하면은 역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동맹은 한미 동맹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북한이라는 변수를 갖고 있고 또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큰 어떤 전략적인 어려움이 없지만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은 미국에만 이렇게 완전히 종속돼서 한미 동맹만을 최우선으로 하기 힘든 어떤 전략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의 미국이 동맹국이니까 미국과 어떤 강력한 한미 동맹을 맺는 안보 동맹을 맺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완전히 어떤 적대시하거나 혹은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거나 이렇게 힘든 처지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처럼 그렇게 가기 힘든 조건이 있거든요.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어, 밀 한미 동맹 중심으로 한반도 외교를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이런 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이 한미 동맹이 삐걱거릴 때마다 그 해당 정부 진보 정부를 비판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겠다. 왜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특수성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사는 한미 동맹의 균열 그리고 그에 따른 안보 위험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한 기사로 이제 13일부터 버스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벌금 낸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진보 신문 기사에는 어떤 기사가 있는가 한번 보시죠. 어, 역시 트럼프 그러니까 한겨레도 트럼프 기사가 일면 탑으로 됐고 경향신문도 트럼프 기사가 일면 탑입니다. 일면 탑입니다. 아까 조선일보랑 중앙일보가 거의 지면 구성이 비슷하다 그랬는데 경향신문이랑 한겨레도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 일면 탑으로 트럼프를 실은 거는 4개 신문이 모두 동일하죠. 그리고 경향도 한겨레도 일면 탑으로 트럼프 사건을 다뤘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추석 때 트럼프 코로나 감염만큼 중요한 뉴스는 없었으니까요. 근데 한겨레 경향은 그 하단에다가 경향신문은 선수 인권 침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 기사를 실었고 한겨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여전히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실었습니다. 내용은 다른데 뉴스 소스는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기사의 뉴스 소스는 뭐냐면은 국회의원입니다. 이 기사의 뉴스 소스도 국회의원입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뉴스 소스가 되냐면은 이맘때의 정치 일정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이 뭐냐면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절입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거든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역량 그리고 언론을 타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300명의 의원들이 각자 굉장히 뉴스가 될 만한 기사를 쏟아내거든요. 그 일환으로 요맘때 앞으로 이제 지금 10월 달부터 한 달 동안은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의원들이 엄청난 기사를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전국구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두 개 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내용은 다르지만은 뉴스의 소스 측면은 똑같다. 그래서 그리고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에서 오늘 독자적인 뉴스는 내가 볼 때 뭐냐면은 경향신문은 나훈아입니다. 최근에 보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번 추석 때 언택트로 나훈아 콘서트가 있었죠. 어게인 코리아라는 그 언택트가 있었는데 시청률이 무려 제가 보니까 한 30%까지 나왔대요. 30% 나왔대요.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이 현상 왜 이렇게 추석 때 나훈아 콘서트가 인기를 끌었는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내용 보니까 정치가 실종된 시절, 정치가 실종됐다기보다는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훈아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문화 현상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어떤 감춰진 이면의 모습, 이면의 어떤 심리들을 해석하는 기사가 경향신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한겨레에는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죽음을 별세를 굉장히 중요한 기사로 다뤘습니다.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 별세는 모든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근데 한겨레는 이거를 일면으로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사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효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실 텐데 이효재는 그러니까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고요. 그리고 한국 여성학이라는 학문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위안부 당시에는
정대협이라 그랬죠. 정신대 문제라 그랬죠. 위안부 문제라든지 호주제 폐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의 여성학과 한국 여성운동의 어떤 기틀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겨레 입장에서는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지위 형상이라는 측면에서 이효재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면탑으로 빼고 관련 기사도 실었죠. 뭐 이런 식으로 5일 동안에 신문이 안 나오고 신문이 처음 났을 때 각자 4개의 신문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어떤 가치 판단을 드러내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다,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거는 모든 신문이 가장 탑 뉴스로 다뤘습니다. 중앙일보는 역시 중앙일보는 밋밋하게 다뤘고, 조선일보는 아까 강경화 장관 남편의 요트 사러 미국 갔다는 그 기사랑 한미 동맹이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어떤 뉘앙스 기사로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아젠다 세팅을 했고요.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자 그러니까 최근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똑같은 소스에서 기사를 국회발 기사, 의원발 기사를 냈고 그 다음에 나우나와 이효재 교수 별세로서 자신이 가치 판단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월요일자 연휴를 마치고 월요일자 기사를 라운드업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오늘자 기사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토론해보고 싶은 거는 이 기사가 아니라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이거는 모든 신문에 다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면이 아니라 속지에 다 나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10월 3일 날 개천절에 보수단체가 시위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정부가 불허했죠. 그래서 이제 보수단체는 드라이빙 스루 차 타고 가면서 하는 시위를 했는데 정부가 그건 허용하면서 차벽을 막았습니다. 차벽을 이렇게 막았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하는 것을 다 꼴보기 싫으니까 강력히 비판했죠. 어떤 비판했냐?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비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진보지 신문, 그러니까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도 비판했어요. 역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이 하위 개념으로서 언론 자유라는 개념도 있고 그때도 봤지만은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 다 포함되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 헌법 23조로 돼 있죠. 첫 번째 문제.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그때도 봤지만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은 국가 안보라든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공공복리 이런 측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회를 불허한 것들, 10월 3일 날 집회를 불허한 것들의 어떤 정당성 측면에서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 원칙적으로 집회와 결사, 집회의 자유죠. 이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는 허용되지만은 지금 코로나 감염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8월 15일 날 보수 집회 때 굉장히 한번 쓴맛을 봤기 때문에 공공복리 측면에서 규제할 수 있죠. 이 정당성 측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성을 인정하더라 하더라도 수단의 측면에서 우리가 용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수단의 측면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공공복리라든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집회결사 혹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과잉금지는 뭐냐면은 그것이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그 보수단체 집회를 제한하는 것들을 우리가 용인하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차로 이렇게 벽을 싸면서까지 하는 거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지금처럼 위태로운 그러니까 코로나가 번지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모이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막아야 된다.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막느냐? 그 수단적 측면에서 과잉금지하지 말라는 게 우리 헌법의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2011년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인 2009년 6월 경찰이 추모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을 만들어 서울광장 출입을 막은 것을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헌재는 두 가지의 근거를 냈는데 첫 번째는 최소한의 범위, 즉 과잉금지 원칙을 내세운 거죠. 두 번째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으면은 표현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의 판례,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이 원칙에 보면은 첫 번째, 이게 명백하고 중대한 위협이 있는가? 뭐 방역의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걸 인정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즉 과잉 금지를 금지하는 헌법상의 우리 헌재의 판단에 근거했을 때 지나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보수 단체는 이걸 갖고 재인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재인산성은 옛날에 2008년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 시위 막으려고 이렇게 앞에 성벽 쌓았던 걸 비꼬아서 명박산성이라고 불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비꼬아서 다시 재인산성이라고 부른 건데 저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에 비춰봤을 때도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방역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설사 제한할 수 있더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 제기는 저는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나와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특히나 우리는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같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의 조치, 사실은 경찰의 조치죠. 이 조치, 이렇게 차벽을 쌓아서 광장을 봉쇄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정당했는가 문제는 목적 차원이죠. 적절했는가는 수단의 차원인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과잉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적절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일면 비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해당 시간 12시부터죠. 들어와서 저랑 뭘 발표할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시죠. 그럼 이것으로써 일면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